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김재섭 위원장께서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전당대회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 어제 지지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긴 말이잖아요. 예,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수사가 번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이란 표현, 김재섭 위원장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일단 크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이 내용이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격이 있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이 있는데 예.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가 없는데 무슨 사법 리스크냐, 이걸 리스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리스크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이런 게 진짜 별다른 일인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당의 악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정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누가 소환되고 뭐 관계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면 계속 언론의 일면을 이재명 의원이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사법 리스크라고 봅니다. 야당이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당 대표 때문에 그 발목이 묶이는 것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 현존하는 민주당의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상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의 그 이재명 의원 지지 성향의 그 분들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왜에 주목해달라. 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왜 출발점에 바로 여당과 기득권들의 공격과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역풍이 불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근거 없는 수사를 했다 그러면 역풍을 당연히 맞아야겠죠. 예. 근데 그것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사? 하필이면 왜 타이밍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여당 대표도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려면 뭐 여야 대표를 공히 뭐 타이밍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돼야 되는, 돌았어요. 의뢰 8월에 이재명, 이준석 수사 들어간다. 그건 이제 뭐 행간에 떠도는 하더라도 얘기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치적 수사,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진행돼야 되는 수사였고, 대선 기간 때 뭐라 그랬어요? 왜 증거도 없는 내용 가지고 나랑 자꾸 엮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기된 문제니까 이제부터 당연히 대선이 끝났으니까 미뤄졌던 수사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네. 자칫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수사들이 너무 빠르게 진척이 되면 이것이 자칫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도 굉장히 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밀었고 예. 막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대선 끝나서 해야 되는 수사를 응당하는데 이것마저도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방탄 권한을 다 얻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건 진행돼야죠. 네. 이종훈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선거 개입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대선, 그 다음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그리고 다시 이번 당대표 선거. 그러면 선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뒤로 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국민의힘의 윤희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수사, 경찰의 수사가 지금 뭐 한참 진행되고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들,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상호 위원장이 이거 왜 남의 전당대회에 고춧가루를 부리려고 하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윤희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8월에 전당대회 하는 당이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저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네.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퍼뜨리고 있는 유포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예. 보면 김혜경 씨,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예. 그 법인카드 음흠. 유용 문제 네.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표디 얘기 한번 묻고 싶어요. 표디가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지난 6일 지방선거 직전에 경찰이 이 법카 유용 의혹을 조사한다고 네. 경기도에 100여 개가 넘는 식당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죠. 금액도 뭐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좀 예. 작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찰이 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군데 이상을 먼지 털기 식으로 탈탈 털었는데 네. 6월 지방선거 직전에 네. 털었는데 6월, 7월 2달 동안 아무 결과도 못 내고 이제 와서 또 조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수사가 느리고 진척이 없는 조직이었습니까, 경찰이? 수사가 오래 걸리는 수사도 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곤란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군데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근데 카드라는 게 한 군데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카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군데서 썼고 여러 예. 군데가 쓴 것이 발견이 돼야 사실은 법인 카드가 남용됐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인 카드 썼던 데는 다 수사를 돼야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수가 많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아니, 거죠. 수가 많다고 하죠. 시간 100군데 얘기죠. 이상을 했는데 시간을. 왜 인제야 그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이제야 소환이 지금도 왜 아직 그럼 얘기가 안 타이밍을 나오냐. 정해주세요. 언제 지금까지 안 하면 나오냐. 좋겠어요. 언제 하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어요. 타이밍을 정해주세요. 직접.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의도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어느 쪽에서는 수사 절차상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결과를 한번 보고요. 곽오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경찰의 전당대회 선거 개입인 사실 뭐 알 수 없죠. 이거를 뭐 저희가 뭐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뭐 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시는 분들이 어떤 진짜 이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건 속마음은 알 수 몰라요. 네, 알 수 예. 없고 네. 다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지자 그룹에서 이거 네. 좀 너무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인 예. 이재명 의원이 이거를 부추기는 식으로 반응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시사 맛집 시사 포차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가져오신 오늘의 첫 안주. 이재명 의원이 이 가족들의 어떤 아픔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사법 리스크가 기획과 또는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은데요. 김재섭 위원장께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 분이 또 사망하셨잖아요. 예. 네 번째 사망인데 이 사망이 이재명 의원의 책임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아니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없고요. 봐야죠. 예. 이거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있고 이재명 의원의 누가 뭐래도 최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배모 씨, 그 공무원 5급 비서관 공무원인 배모 씨가 있고 네. 이 둘 간의 관계는 확실한 거고, 일단 배모 씨와 김 씨와의 관계도 확실해 보여요. 예. 그러면 하나를 띄어서 이재명 의원이 배 씨를 거쳐서 돌아가신 김 씨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거나 내지는 알고 있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연결고리는 확실하진 않은 거죠. 네. 대신에 개연성은 확실히 확보는 되는 거죠. 개연성만큼은. 나머지 과거에 그 돌아가신 분들, 이번이 또 이재명 의원 수사와 관련된 네 번째 죽음인 건데 네. 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연계는 없더라도 하나 건너서 대단히 높은 개연성으로 그들을 알았거나 네. 알고 있었을 가능성들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 가능성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그 어떤 그 저변에는 네. 이재명 의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의 사건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부족하지만 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예.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가능성을 따질 거면 한 가지 가능성도 더 추가해야죠.
검찰이나 경찰의 무리한 망신주기 강압적인 강압 수사 수사.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서 이번에 네. 처음 돌아가신 거고 그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검찰 수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 따라서 뭐 검찰이 더 많이 수사를 하고 더 네. 망신을 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혹시 짧게 어쨌든 경찰 검찰의 강압 수사건 아니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이 문제 때문이건 이건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저는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 뭐 이야기를 하기가 아직 나온 게 어렵다 없죠. 생각해요. 예, 나온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네. 다 가망성이고 추측일 뿐이니까. 경찰 측에서 조금 당혹스러워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졌으니까요. 왜냐하면 네. 아주 중요한 참고인은 아니었다는 걸로 전해가 지는데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예. 다음에 요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나서 이재명 의원의 멘트가 오히려 좀 더 정쟁의 소재가 되고 논란이 되고 공방이 있게 되면은 그게 더 문제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니 본인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좀 그 유감 표명하고 네, 그쵸. 명복 빌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많이 아쉬워요. 오히려 너무 막 밀어내고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선관위의 자료가 나오면서 그분이 실제로 운전을 했다라는 나오니까 이재명 의원 말이 왜 그렇게 저렇게까지 부인을 했지? 라는 식으로 반추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의혹을 더 강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곽 기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이재명 의원이 떳떳하다면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쵸. 예, 법적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시사 안주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긍정응답이 24%로 더 내려갔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부정응답은 66%였고요. 예. 정당별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했습니다. 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보았을 때요. 열심히 한다가 6%였고요. 그 외에 뭐 전 정권 극복, 경제, 민생, 주간, 소신이 이제 5% 가량이었고 네. 나머지 뭐 외교, 국방, 안보 등은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로는 역시나 인사가 가장 많이 꼽혔고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등도 주요하게 꼽혔는데요.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네. 또다시 최저치 24%. 이 수치 자체도 사실 충격적이지만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집권 초반 3개월밖에 안 지난 이 시기라는 게 더 큰 충격이잖아요. 곽우신 기자가 평가하는 이 낮은 지지율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아직 이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과 관련된 이슈가 여기 적용이 안 됐어요. 반영 안 됐어요? 네, 방향이 좀 되기가 좀 덜 됐죠. 2일부터 4일까지라고 하면은 한참 시끄러운 이게 지나가고 나서 조사를 해야 할 이슈가 반영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주말 정도의 그 조사부터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적게 반영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의전 관련 논란이니 뭐 그래서 왜 안 만나니 왜 전화만 하니 이런 모든 논란들이 네. 파괴력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전에 앞선 악세들에 비해서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 이슈는 지금 그나마 윤 대통령을 지켜주고 있는 핵심 지지층한테 상당히 크리티컬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네, 일종의 정매 타격이 되는 이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지선이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게 한 20%대 초반까지도 한 1, 2%까지도 더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10%대를 눈앞에 두고 목전에서 간당간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반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 후반은 바닥이 아니라고. 예. 지하 1층이 있고 지금 그 말씀하셨죠. 지하 1층까지 예. 왔고요. 예. 근데 이제 지하 1층까지 안 내려가려면 대통령실에서 정말 뼈를 깎는 세신의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반응은 지금까지 해오던 걸 더 열심히 하겠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 볼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김재섭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따갑게 들리고요. 예. 무엇보다도 28%에서 24% 그러니까 4% 포인트가 떨어지게 되는 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마 대통령의 목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네. 답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매일 그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적어도 크건 작건 거기에 대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 대통령의 뜻이 옳든 그것이 뭐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거기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드는 만족감이나 해소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여당이 굉장히 큰 내용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문자 파동이 있던 그 다음 날은 외부 일정 때문에 사실 도어 스태핑을 못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를 대통령의 입장을 못 듣는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함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여기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4%포인트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 그렇죠. 저는 이 답답함이 사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거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더 하방 압력이 더 세지거나 할 건 아니라고 보고 아하.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예. 이 여론조사를 딱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바로 그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가 단일한 항목으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능력 문제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인데 예. 단일의 정책만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상당 부분 임기 초반에 굉장히 좀 저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분명한 그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을 텐데 네. 그걸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거라 그러면 아.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제하신 과우신 기자는 네. 어떻습니까? 지하 더 파고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어떤 언급 회피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줬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면 열수록 자꾸 악재를 부추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판단을 해가지고 휴가 더 강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28%그 이전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더 떨어졌어요. 근데 휴가 기간에 들어감으로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지 않는 동안 예. 그 지금까지 누수됐던 리스크들을 대통령실이나 당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줘야 되는데 아하.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국민의힘은 뭐 지금 워낙 내용이 심하니까 예. 애초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고 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논평 낸 거 보시면요, 이 교육 관련 요 이슈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전혀 지원 사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의원의 뭐 관련 리스크 관련된 논평은 나오지만 네. 정작 방어해야 될 이 학력 학제 연령 개편 관련해서는 여당이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고 오히려 여당 주요한 인사들이 장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좀 너무했다. 왜 이렇게 성급하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여당도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이제 펠로시 의장 뭐 한 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거 보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휴가 기간 중에 연극 볼 수 있습니다. 있죠. 대통령께서. 당연히. 네, 당연히 볼 수 그렇죠. 있죠. 저는 오히려 술도 마실 수 네, 있죠. 정치인들이 그럼요. 더 많이 문화예술계도 찾고 공연도 많이 좋은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휴식 잘해야 정치도 네.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휴가를 간다는 것도 메시지고 휴가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메시지예요.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해석을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대통령실은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네, 했어요.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 예를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이 작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아하. 작품을 고른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예, 보시고 예. 굉장히 공감하셨고 배우들과는 술자리에서 예. 허심탄회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배우들의 처지에 코시국과 관련해갖고 공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쪼르륵 나와져야 그렇죠.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국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가 되는,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아, 재밌는 건 첫날에 연극을 보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 자리, 배우들과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는 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지하철 2호선이라는 이 연극을 골랐으며,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문화 공연 예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연극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고, 아. 그리고 특별히 서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주제의 연극을 골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지가 나왔었군요. 몇 시간 뒤에 어허. 몇 시간 뒤에 낸시 펠로시 의장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대통령이 지금 연극 볼 때냐 뭐 술 마실 때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나니까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전날 밤에 나온 메시지는 뭐지?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봤나?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만들죠. 전날 설명 사실 좀 불분명해가지고 너무 좀 뭉뚱그려하고 좋은 말만 넣어놓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음날 뒤집은 것도 문제였고, 심지어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아니 하원 의장이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 와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 좀 문제 아니냐고 했더니 연극은 도착 전에 봤습니다. 가 대통령실의 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이 전혀 지금 이런 거를 방어를 못 해줌으로써 더 부추기고 있다. 아하.
참 큰일이네요. 빨리 좀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가져온 시사 안주 만나볼까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4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최고위원회가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남긴 이야기 중에 일부를 들어보셨는데요. 국민의힘 지금 상황 상당히 좀 난맥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그중에 어떤 점에 특별히 주목을 하셨죠?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서병수 의장 주재하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찬반 투표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총 40명이 투표해서 예. 29표가 찬성표로 나오면서 네.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다수결이면 비상 상황이 비상 되는 상황이 건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예요? 51% 당원 당규 해석과 네. 관련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 해석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당원 당규 해석은 기저국이 원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할 거다. 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할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정국위가 나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그러면 가처분 신청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이 절차가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비상 상황을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 그 당에서도 와도 이상하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저는 적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상황인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야 되는데 권한대행만 띄울 수 있고 직무대행은 못하니까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직무대행까지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매끄럽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연히 빌미를 좀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매끄럽게 되면 되는데 굳이 왜곡하고 그다음에 굳이 바꾸고 이거 좀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좀 자신 있게 당원 당규 무시하고 갈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네. 보면 뭐 거의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빤히 보이는 손이 좌지우지하고 그 보이는 손이 끌고 가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당원 당규 필요 없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 정말 율사 출신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판검사를 지내신 분들, 변호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당원 당규라는 법과 원칙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비상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을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조금 화가 났던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결의를 해야 돼서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말 그대로 최고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현진 최고가 참여했다. 그 얘기는 즉슨 최고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의 기능 상실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건데 그렇죠. 최고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현진 최고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대변인 스스로가 나서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비대위가 뜰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징계받고 우리가 차기 지도부를 하루빨리 안정시킬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이 누구나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과정 그러면 사실 우리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뽑은 대표고 사실상 이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준 굉장히 무거운 주권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걷어갈 때 역시도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형태로 그의 권리를 뺏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당원 이렇게 한번 우회하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이 주신 주권을 이런 식으로 그냥 박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면 그거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우회를 하는지 저는 좀 같은 당이지만 비판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절차적으로 이러면 참 토론이 예. 안 되잖아요. 아니요. 꼭 맞서야만 그러는 게. 거우신 이제 말씀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절차들을 보게 되면은 최대한 이 소위 친 이준석계로 불리는 분들의 반전 가능성을 하나씩 다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제 조혜진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나름 상생 당원 당규 개정안이라고 해서 나름 이제 중재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죠. 했고 그때 잘못하면은 당이 정말 파국으로 갈 수 있으니 이 안대로 가서 상임 정국위가 채택을 해주면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대위는 딱 직무 대행 기능만 한정해서 하고 네. 이준석 대표 나중에 복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뭔가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던져갖고 끌고 온 분들이 과연 이 상생안을 받을 것인가 뭐 받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상임정국위에서 26대 10의 표결로 이제 최고위 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보게 되면은 대통령실 혹은 용산에서의 어떤 의지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막 지지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당이 되게 이 대통령실과 일체감이 강화된 상태라면은 이렇게 이 소위 용산의 의지가 관철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용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상임정국위에서 관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국위도 사실 결과가 뻔한 건데 예. 혹시나 또 정국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버스도 타고 오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만약에 좀 박빙이거나 좀 불안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예 안 가는 식으로도 이걸 무산시킬 수도 있어요. 아하. 정국위 참여 안 하는 식으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그런 각 적이 있죠. 지역의 당협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 우리 안 갈래라고 해서 버스로 그냥 그러니까 네.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했죠. 아하. ARS. 네, ARS ARS 로.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이가 아직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버리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전국위원회가 뭐 결과는 사실은 거의 뻔하게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비대위 원장 임명도 안건으로 서병수 의장이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후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남은 그렇죠. 기간 동안 전국위원들이 이 후보가 누군지 알아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표결을 할 텐데 그렇죠.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후보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아하. 이거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 그때까지 후보를 마련하겠다. 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수가. 아니, 근데 저는요. 일단 정해진 시나리오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든 싫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준석을 내보내자라는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보이죠. 예. 정말 그 뜻이 컨센서스라고 한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탄핵 절차 밟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절차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포장지를 씌우냐 이 말이죠. 아니 사실은 뭐 전국위원회 열고 전국 상임위원회 열고 하는 그 정도의 열정과 의지라 그러면 네.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절차 거칠 수 있거든요. 예.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긴 굉장히 무섭고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당원당규상 인정되기 어려운 형태로 자꾸 방법을 우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저는 같은 당이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제가 신나게 정말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2007년 그 당시에 한나라당 내에서의 분규 계속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새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지금 당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이야기는 앞으로도 그 보수 정치 역사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보이는 손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이는 손, 즉 네. 대통령실, 용산에서의 의지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자신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 근데 예. 문제는 자 지금 이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까? 첫 번째, 대통령 지지율이 낮죠. 그래서 비상이다. 두 번째, 이준석 대표가 물러났다. 이준석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났습니까? 윤리에서 내보냈잖아요. 물론 아니라 사고 상태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당 대표가 지금 사고 상태라 네. 비상 상황이다. 예. 세 번째, 그 다음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의 말실수. 예. 문자 공개. 문정. 예. 근데 그 문자 누가 보냈습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보냈잖아요. 예. 그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뚜렷해요. 그렇죠. 근데 이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짠 각본가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리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을 만든 거가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대통령실과 정당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비상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각본을 쓰신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늘 뭐 SBS하고 얘기해서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밝혔던데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당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은 굉장히 적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인용되게 되면 너무나 당의 파국으로 몰아갈 거니까 당대표에게 너도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그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명예롭게 물러나 주세요가 지금 당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뭔가 명예롭게 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열어줘야 네. 이준석 대표 쪽에도 봐드릴 거잖아요. 궁지로 다 몰아놓고 그냥 너가 다 포기해라. 그럼 당이 너무 상처 입으니까. 그리고 계속 비난 이렇게 조롱의 말하는 이야기들이 게, 나왔었죠. 예, 예. 저는 무슨 생각을 뒤에 정부적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안주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준비된 내용 들어보시죠.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Battery, countdown, dial. 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정말 기가 막힌 감동적인 모습이었죠.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다 보셨나요? 이 장면? 네, 저는 실시간으로 못 보고 뉴스로 보고. 뉴스로. 김재섭 위원장님은요? 저도 뉴스로만 봤습니다. 예. 실제 장면은 못 봤고. 어허. 곽우신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저거를 SNS에서 짤로 봤는데요. 예.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건가? 이 지금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예. 되게 뭔가 제가 원래 이런 애국주의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감흥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막 태극기가 막 마음속에 펄럭하면서 되게 약간 그게 굴곡하는 게 있을 정도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느낌. 그런 네, 게 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지난번 그 누리호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우주과학 기술이 이 정도인가라는 그 연이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제 다누리호 5개월 동안 이제 무사히 비행을 하면 올 연말쯤에 달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그 달 관측 탐사 임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은 조금 이제 뭐랄까 저희 세대는요 어렸을 때 직접 미국의 아폴로 11호 올라가는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아주 미국하고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소련하고 양대 그 강대 두 나라만 하는 거다 멀리 쳐다보면서 야 대단하네 이랬던 저희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달 날아가는 우주선 쏜다는 거는 사실 정말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아요. 김준수 위원장은 어때요? 아니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나라가 예. 성공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7번째라고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세계의 절대 다수는 달나라로 뭔가를 보내는 것 자체를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7강에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아까 애국심 호소 저는 굉장히 약간 예.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럼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네. 세계 7번째로 우리나라가 등극한 것은 우주 발사체 예. 성공. 누리호 때죠. 우주로 누리호처럼 우주로 발사되는 발사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된 전체적으로 거고. 우리 기술로. 네, 예. 다누리 같은 이 달 탐사선을 싣고 보내는 기술은 아직 우리가 없죠. 이게 다누리가 사실 다누리호가 누리호에 탑재돼서 갔으면 정말 최고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우주 산업 기술 개발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그 누리호 발사 성공 이어서 지금 다누리가 지금 아직 임무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누리가 네. 성공한다면 한국이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전까지의 달 탐사나 이제 우주 개척 같은 것도 사실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했던 강했죠. 거였잖아요. 예, 맞아요. 과학기술도 과시하고 이게 이제 무기 연구 개발에 쓰였던 예. 거니까. 근데 이제 순수하게 민간과 이제 관 협작을 해가지고 좀 다른 목적을 위해 추진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네. 이럴 때 조금 더 성과를 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당장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없어 보이지만 먼 미래를 보았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장기적 안목에 투자하는 영역이 또 이건 네. 당연한 거고 다른 영역에도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가서 꼭 토끼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운데 오래 있어서.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